우선 좋은 사람이에요. 응? 이 세상에 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찾아보면은 뭐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참 이 좋은 사람이에요. 전 그 친구가 정치를 할 줄 알았어요. 언론계 같이 있으면서도.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저런 놈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황소 고집에 안 한다 그러면 또 안 하더만. 근데 이분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을 텐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돈이 환경 노릇을 하는 이런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욕심이 너무 없는 것. 두 번째,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아내가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 항정을 가지고 못 잊어가지고 지금도 후질부리한 그 호라비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심적으로 괴롭히는 것. 이게 두 가지 단점이에요. 네,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세속적인 성공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겨레 신문사의 권근술 사장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권근술, 경남중학교와 경남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동아일보 기자로 8년간 재직, 그리고 현재 한겨레 신문사 사장으로 있습니다. 평기자에서 신문사 사장까지 성공 가도를 달려온 듯한 인생. 그러나 그의 인생은 결코 장밋빛이 아니었습니다. 권군술이 기자 2년 차일 때 강릉에서 칼기 납북 사건이 터졌다. 야야 여기 괜찮습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저 안해요. 야 들어와봐 저 안해. 저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예. 전화할 때 왔습니까? 지금요? 네. 춘천 근교의 어떤 비행장에 불시차들, 군 비행장의 불시차. 하도 급히 내려오니까 활주로 이쪽 끝에서 내려야 이제 여기까지 가서 설 텐데 중간에 이래 내려가지고 논두렁으로 막 비행기가 굴러가고 뒷 날개가 부러지고 막 끔찍한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김 부장님, 예, 저 권근술입니다. 저기 취재 비행기가 폭우 때문에 방향을 헤맨다가 불시착했거든요. 예, 여긴 춘천 근교 어디 국민대 비행장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회사에 연락을 했어요. 지금 사고가 나서 이제 괜찮다. 회사에서는 전부 이제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난리가 났었는데 김중배 부장 지금 강릉 가려는데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느냐 첫 마디가. 그 사고는 사고고 신문 기자 이런 지금 한 사람도 빨리 먼저 강릉에 현장에 가서 취재해서 기사를 송고를 해야 되는데 왜 빨리 강릉 안 가고 지금 거기 있느냐. 그래서 참 비정한 데가 신문사구나. 근술은 그 길로 택시를 대절해 강릉까지 갔다. 그렇게 목숨과 바꿀 뻔하며 쓴 기사, 천연병 시절 톡톡한 신고식을 치른 것이다. 권 기자는 수습 기자 시절부터 특종을 했어요. 그 남북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 대선배들도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그 아주 탁월한 기자 능력을 아주 수습 기자 때부터 보였었죠. 기자 권근술이란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은 땀 흘리는 한국인이란 기획기사 중 30회를 연재한 광부편이다. 한동안 광부에 관해 이보다 더 잘 쓴 기사가 없을 거라는 칭찬을 받았는데 가는 날 옷 갈아입고 맨 막장 제일 깊은 데 가서 광부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래서 밤 같이 새고 이제 같이 나오고 했어요. 광수 안에서도 서울시 기자가 와가지고 막장에 들어가겠다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기자 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열심히, 지금 생각하면 참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30일 막장 속에서 탄 묻은 밥을 먹으며 몸으로 썩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데스크 보좌 기자들은
상당한 연조를 축적한 다음에 그런 기능을 담당했는데 권근술이라는 사람은 지금은 대사장이 되었지만 그때 당시로서 말씀드리자면 햇병아리 기자 시절에 이미 그런 기능을 담당했던 기자로서 인상이 깊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술자리에서도 말하고 우리 집에도 많이 다니고 그런 사람이어서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동아일보 미래 편집국장감이 하나 들어온 것 같다. 대학 시절부터 권군술의 꿈은 좋은 기자였다. 67년 당시 최고의 경쟁을 자랑하던 동아일보에 입사해 막 수습을 끝낼 때 그의 희망은 흰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펜을 가다듬는 만년 일선 노기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다. 평생을 바치리라 시작한 일. 그러나 현실은 참담했다. 아유, 내일 나가신 거죠? 그래요. 이 기사는 빼는 게 낫겠죠? 아, 그래요. 이 기사 좋네요. 카카오 얼굴 하나 넣어가지고 톱으로 키우지 그래요. 아, 내일 신문 아주 좋겠는데. 중앙정보부 요원 등이 신문사를 드나들며 기사 내용과 편집까지 간섭했던 것이다. 당시는 3공화국 군사독재의 서슬이 퍼런 때였다. 정권의 철저한 언론 통제, 정권에 반하는 어떤 기사도 실을 수 없었다. 그 점에서 가령 어떤 그런 시국에 관한 기사도 1단 이상을 쓰지 못하고, 그때 신문들 보면은 한쪽 귀퉁이에 1단짜리 기사들이 쭉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큰 기사를 안 읽고 1단짜리에 뭐가 있는지 좀 그걸 그야말로 신문을 행간을 읽고 이 1단짜리 기사가 무슨 뜻인지를 챙겨보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때 늘 할 말이 1단 벽 깨기 운동 뭐 이런. 만약 그 기사가 당연히 있는 머리로 갔어야 되고 당연히 사 있는 머리로 갔어야 되는데 여전히 한쪽 귀퉁이에 하는 1단짜리 기사. 뭐 그것만 허용된 범위 안에서의 신문 제작이 가능한. 그러지 않으면 그 관련해서 무슨 간부가 불려가기도 하고. 대학생들이 신문사 앞에 나와서 신문 기자들 자수하라, 자포하라 그러고 시위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늘 계속되는 참으로 괴로운 그런 시기죠. 기사 제대로 쓰지도 못할 걸 취재는 왜 해요? 언론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라. 기자들은 자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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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원했던 기자의 길, 현실의 벽만큼 갈등도 컸다. 민주자유 언론 수호 선언. 하나, 우리는 양심에 따라 진실을 진실대로 자유롭게 보도한다. 71년 드디어 동아일보의 젊은 기자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 자유 언론 수호 선언을 한다. 물론 권근술도 함께였다. 하나, 우리는 정부... 이날의 수호 선언은 그 후 2, 3차 선언으로 이어졌지만 그야말로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74년 12.4 자유언론 실천 선언. 수호에서 실천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신문 제작 거부를 불사하며 선언 내용을 보도할 것을 결의했고 결국 기사를 올리게 된다.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 있고 편집부에서 무슨 회의를 하고 그때부터 그야말로 실천 운동에 들어갔고 정부로서는 상당히 긴장한 국면이 진행이 되는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12월 하순경에 가서 느닷없이 대기업 광고들이 끊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거는 정부가 박정희 정권이 공개적으로, 조직적으로, 노골적으로 대기업에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얘기를 했고. 광고 수입 없이 신문사 유지는 불가능한 일. 정권이 이를 이용해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지면을 백지 광고로 채웠다. 백지는 정권에 대한 항의를 뜻했다.
백지 광고 사태는 다시 한번 파장을 불러왔다. 시민들이 격려 광고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힘내라, 굳세어라. 세계 언론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사실상 광고 지면을 두고 동아일보와 정부가 정면으로 맞선 이제 그런 형국이 됐죠. 외국에서 기자들도 취재를 하러 오고 그때 지금도 기억되는 제일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광고 문안이 동아일보 너마저 배신하면 이민 갈 거야 뭐 이런 광고. 조그마한 이런 광고가 나온 게 온 사람들 화제가 되고 그런 때였어요. 여기 있다. 있어요. 동아 너마저 무릎 꿇는다면 진짜로 이민 갈 거야. 이대에서 생긴데. 이대에서 생 한 만나보고 싶네. 진짜 이민 갔는지 20대거든. 지금 한 40대 아주머니가 됐을 텐데 회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그때 그 전에 주필로 계시는 분을 새로 사장으로 들여오고 기구 축소라는 이름으로 일을 앞장서 이끌던 몇 사람을 배분을 하고 그래서 회사 사원들이 우리 봉급을 전부 같이 줄일 테니까 같이 다 일을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그런 거 안 한 것도 없이 기구 축소하면서 사람 자르고 해고를 예고하고 그런 상황. 회사 안에 다 붙여놨던 방도 다 떴고 상황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기자들은 편집국을 점거하고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각계 격려 방문이 이어졌고 이번에야말로 군수는 뜻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 아마 3월 17일 또는 16일 날 저녁에 저는 그 안에 있으면서 이런 그 유인물 작성 이런 걸 거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기자협회하고 어디에 좀 무슨 가서 전화를 할 게 아니고 말로 메시지를 전할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니까 이미 신문사에 불이 다 꺼지고 정문에 샤타를 전부 다 내리고 사람들이 전부 목을 바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남쪽 편 그 차고 쪽으로는 이제 폭력배들이 수백 명이 와서 몰려 있고 그러니까 사원들을 끌어내려는 작업이 이미 진행이 된 거죠. 기자들은 폭력배들에 의해 길거리로 끌려 나왔다. 신문사엔 출입 금지 공고가 붙었다. 바로 그날 아침에 기자협회 쪽 사무실에 모여서 동아투의 그날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라는 동아투의 조직을 결성을 하고 그때부터 신문사 앞에 서서 도열 항의가 시작이 됐죠. 지금 현재 동아일보 건물 양쪽에 아침에 쭉 다 남아서서 유난히 꽃샘추위가 매서웠던 그해 3월 언론 자유를 외치던 목소리들은 이제 거리로 쫓겨났다. 하지만 그들은 당당했다. 그야말로 당당한 일들이었고 즐거웠다라고는 말하면 좀 맞는 표현은 아닌데 누구도 말하면 기죽지 않고 그야말로 당당하게 자기 맡아 있는 일을 하고 여전히 뭐 큰 소리로 웃고 그게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그게 벌써 언제죠? 75니까 23년 상당히 꽤 시간이 됐는데 그때 일들이 눈에 선하죠. 언젠가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던 기자 생활. 그러나 복직의 길은 보이지 않았고 해직 2년 후에 권군술은 조선일보 해직 기자인 최준명, 이미순과 함께 출판사를 차렸다. 기자로서의 길을 열어두고 싶었던 것. 아, 덥다 더워. 이놈의 난로 때문에 더 덥네. 근수라, 난로라도 좀 치울 수 없니? 거 찾아온 객이 말도 많네. 겨울엔 그나마 고마울걸. 힘든 땐 참고 견디는 게 제일이야. 어?
아이고 하여간 참아. 난로 하나 치울 곳 없는 4평 좁은 공간. 하지만 어려웠던 해직 기자들은 그 가난한 출판사로 모여들었다. 시내 한복판에 그 광화문 그 당주동에 지금 세종회관 뒤쪽에 있어서 우리 해직 기자 친구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장소고 아마 그때 아마 100반 200원 뭐 이런 기억이 나는데 100반 먹거나 아니면 짜장면 먹거나 그런 수준으로 또 와서 맞아 이런저런 세상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랑방 노릇을 많이 했어요. 늘 사람이 들끓고. 출판사엔 배달 사원도 없었다. 수금이며 배달, 사환일까지 온갖 일을 다 해가며 출판사를 꾸렸다. 안녕하세요. 책 가져왔습니다. 그래. 받아라. 어려운 시절은 쉽게 끝이 보이지 않았다. 80년대 들어서도 언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세월은 잘도 가는구만. 근수라, 너는 출판사나 하는 둥 마는 둥 세월 이렇게 보내고 말 거냐? 마셔라. 신문 해야지. 정말 신문 기자 영영 안 할 거야. 그때도 그의 꿈은 여전히 기자였다. 85년 2월에 동아일보 논설실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논설실장 때 그 우리 동아일보 제일 밑에 보면 횡설수설이라고 하는 그 칼럼이 있습니다. 그 칼럼을 공글슬 씨가 그때 놀고 있을 때죠. 밖에 있을 때 제가 강력하게 그 횡설수설 담당 논설위원으로, 먼저 논설위원으로 주로 논설위원 되게 자격 있는 사람 됐으니까 논설위원으로 제가 강력하게 공고를 했고, 또 공고를 그냥 한 건 아니고 위에 최고 경영자들에다 양해를 받고 또 양해를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했는데 다시 기자의 길이 열리는 순간, 그러나 권근술의 대답은 거절이었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나? 자네 복귀했다고 해서 욕할 사람 하나도 없어.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 마음을 돌리게나.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한 일입니다. 그 권 사장이 참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참 오고 싶어 했습니다. 권 사장이 오고 싶어 했는데, 그러나 그 같이 고생하는 동료들을 참아 두고 자기 혼자 못 가겠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설명도 가능하고 이유도 있었겠는데, 아까 물론 우선 어떤 일의 당당함에 대해서, 일의 진지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거를 자기 스스로 포기한다는 말은 자기가 지켜야 할 자기 자존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일인데, 그거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거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87년 5공화국의 막바지, 전국에 드디어 민주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자존심 하나로 버틴 출판사 생활 12년째. 그때 권군수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근수라. 태기야, 어서 와. 아니 근데 무슨 일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해야 할 일? 실은 6.29 선언이 나고 반신반의하면서 저 자신은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열병에 걸린 것처럼 신문 창간에 관한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이 권건술 씨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들한테 공감대가 있었던 것은 유신 이후에 독재 정권에 굴복하는 것으로 해서 한국 언론은 언론의 역사에서 정통성을 잃어버렸다. 지금 한국 언론은 정통성을 상실한 언론인데 그 언론의 정통성의 깃발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니냐. 그래서 언론의 정통성을 되돌려주기 위해서는 신문을 하나 창간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 주지였고, 국민 모금을 하고 CTS를 하면 작은 그 돈을 가지고도 신문 창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역설을 했죠. 그때 권건술 씨의 반응이 이제 됐구나라고 나한테 해준 대답이 조용히 살겠다는 사람을 찾아와서 피를 끓게 하는구나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과 고는 의기투합한다. 한 번도 놓지 않았던 백발성성한 노기자의 꿈에 불이 붙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큰일 한번 해보자고. 그래. 열심히 해보자. 그래. 이제 기자들을 돌아가면서 전부 불러 모아서 이제 새 신문을 이렇게 만들자. 강남 한쪽에 방을 하나 얻어서 새 신문을 이렇게 만들자라고 논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건 사실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돈도 없는 사람들이 수십 수백억 되는 신문사를 만들겠다라는 얘기.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국민 모금을 하자, 국민 주로 신문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였고, 실은 그때도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키나 한 일이냐, 그것 만약 만들면 그리고 1년만 유지하면 내 손에 장을 지게 그런 사람들도 실은 있었어요. 지나고 보면 역시 이 세상은 꿈꾸는 자들의 것이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 87년 10월 권건술은 창간 발기인 대회에 선다. 이어 가길간지에 국민주 모금 광고를 냈다. 적어도 50억은 필요했다. 그러나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했다. 권건술은 거리에도 나섰다. 하지만 50억은 만만찮은 돈이었다. 첫 광고가 나간 후 10억가량이 들어오는 듯 싶더니 모금액은 정체 상태에 있었다. 이거 실패하면 희대의 사기 사건이 되겠어. 그러게 말입니다. 광고하느라고 쓴 돈이 얼만데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대통령 선거에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만약 우리가 이 모금을 하다가 예정대로 모금이 만약 안 된다. 한 20-30억밖에 모금이 안 되고 그 돈 가지고는 윤정이 하나 살동말동하는 돈밖에 안 되고, 그럼 그럴 경우에 이미 모금 비용은 상당히 많이 썼고 돈을 돌려줄 수도 없고 도저히 일을 어떻게 할 거냐. 그야말로 다들 비슷한 처지들이니까 자기 아파트 다 팔고 돈 내놔도 그 갚을 길이 없는데, 그래서 만약 이게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당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 국민 남의 돈 가지고 신문사 하겠다고 했다가 돈이 모자라서 못하면 그게 사기지 다른 게 특별한 사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참 불안하고 매일매일 입술이 바삭바삭 타는 시간이 쭉 계속이 됐어요. 그러나 87년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면서 창간 사무국은 일대 전기를 맞는다. 좌절된 민주화의 꿈, 그 꿈을 한결에 창간에 모으자고 구수한 것이다. 저는 그 백미가 그 캡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날 오후부터 그 광고가 나간 오후부터 저는 돈이 쏟아지기 들어오는데 전부 입을 딱 벌릴 정도로 엄청난 돈이, 뭐 전화를 걸어서 막 울면서 이거 돈을 어떻게 갖다 주면 되느냐, 뭐 하루에도 막 100명, 200명이 안국동 사무실로 돈을 와서 가져오고, 그게 꼭 넉넉한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애들 돈도 있고 무슨 뭐 막일하는 사람 돈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참 감격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돈이 들어왔죠. 꼭 100일 만의 일이었다. 기적처럼 50억이 다 모인 것이다. 신문, 13년을 기다린 신문이었다. 당일 아침까지도 중고 윤전기의 탈없는 운행을 걱정해야 했던 권건술. 신문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 그간의 모든 고난은 감격으로 변했다. 오후 때에서 마침내 윤전기가 돌아가고 신문이 쏟아져 나오고
그때 대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 물론 뭐 내외신 기자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그랬습니다만 실제 그 일을 실무적으로 매달려서 아버지 친구들은 저 뒤편에서 그야말로 신문이 나온 것만으로도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감동이나 이런 걸 말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죠. 글을 쓰고 말을 하긴 하지만. 드디어 근술은 다시 자신의 이름을 찾았다. 기자 권근술. 실로 13년 만에 복귀. 권근술 기자가 다시 펜을 잡은 순간이었다. 13년간의 해직 생활 끝에 다시 찾은 기자라는 직함. 그가 13년이라는 긴 좌절의 시기를 이겨내는 데는 친구들의 도움이 컸다고 합니다. 외로운 시기에 권 사장의 신념을 믿어주고 힘이 돼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 앞에 쌀가마니를 놓아주고 갈 정도로 그를 끔찍이 아끼는 선배며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신뢰를 받기까지 권 사장이야말로 늘 친구들에게 베풀어왔고 또 받은 것 이상으로 갚는 사람이라고 주위 사람들은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그가 엄청난 빚을 지고도 갚을 수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그를 지켜보았고 또 이해하고 사랑해준 사람. 그의 세 번째 성공 비결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잠원동의 27평짜리 아파트. 퇴근길. 권 사장은 열쇠부터 꺼낸다. 치워. 비키라 이놈아. 집을 지키고 있는 건 좀처럼 사람 구경 못하는 강아지 한 마리. 그리고 다 큰 아들. 몇분 오셨어요? 원래 이런 거 잘 하세요? 아니, 전혀 안 해요? 집에 사람이 안 와요. 권 사장은 뭐든지 혼자 한다. 아침에 대충 집어넣고 나간 이불. 혼자 벗고 혼자 옷을 찾아 입고. 57살의 남자. 그에겐 아내가 없다. 누나. 큰솔아, 너 웬일이고? 어머니가 이모한테 뭐 좀 받아올게 뒀다이가. 첫 만남은 중학교 2학년 때 이정 누나의 후배였던 그녀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요즘의 신세대처럼 연애를 하진 않았지만 둘은 마음이 통했다. 둘 다 학교에서 반장을 도맡아 하는 우등생들. 자주 만나진 않았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 입학 후 두 사람은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한다. 단 한 번도 헤어지자는 말도 결혼하자는 말조차도 하지 않았다. 마치 예정된 인연처럼 두 사람은 만났고 70년 만난 지 15년 만에 결혼을 했다. 당신이에요? 네, 재수 씨, 저희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늦었지? 아니에요. 잘 오셨어요. 어서들 들어오세요. 네. 처음 결혼해서 나온 집이 9점 몇 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구멍, 그 좁은 집에 그 친구들이 막 들락거리고 많이 오고 그랬거든요.
저녁에 늦게 와서 술 사면 달라고 그러고. 별로 화내고 찡그린 기억이 없어요. 결혼 4년 만에 해직.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나 봐요. 그러나 아내는 근술이 옳다고 믿었다. 여보, 잠깐만. 갈아입으세요. 벌써 사흘째잖아요. 고마워. 당신한텐 미안해. 당신이 더 고생이 많죠. 한겨레 신문사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했어요. 자기 일기 메모 같은 걸 보면 창간호를 들고 그 후배 기자들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어떻게 할지 눈에 선하다 이러기도 하고, 아 이제 저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일로 돌아왔구나라는 안도감 같은 게 있어요. 맞아요. 이 나라 전체로도 한겨레 신문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마 개인적으로 제일 기뻐한 사람 중 하나가 엄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 아주 좋아했어요. 그 일기장을 보여줘서 보신 거예요? 어떻게 일기에 그런 내용을 썼다는 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세상 떠난 다음에 늘 정리를 하다가 봤어요. 그 메모 같은 거, 가게고 한쪽에 붙은 메모 같은 거 이렇게. 여보. 여보. 아니 이 사람 어디 갔어? 오랜 해직 생활 끝에 한겨레 신문을 만들고 창간 2주년 특집에 바쁠 때였다. 실로 오랜만에 월급 봉투를 가져다 주던 때였는데. 아, 당신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 아 참, 내 정신 좀 봐. 당신 창간 특집 때문에 바쁜데 아침 준비할게요. 가벼운 병으로, 가벼운 처치가 가능한 병이라고 입원했고, 아주 이상하게 긴 검사를 하고 의사를 불러서 아니다, 앞으로 두세 달 이상 놀기 어렵다. 자궁암과 위암이 함께와 이미 깊을 대로 깊어 있었던 것이다. 당시 편집국장으로 창간 특집에 쫓기던 근술은 병원에서 출퇴근하며 간호를 한다. 여보, 창간 특집만 넘기면 휴직할 거야. 다 그만두고 당신 옆에 있을게. 당신이 있을 때는 신문사예요. 전 괜찮아요. 여보. 돌이킬 수 있다고는 생각은 안 했지만은 그 생을 마치는 나머지 시간은 내가 가까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했는데 그게 똑같지 않았어요. 신문 만들려고 정신없고 밤에 이제 11시, 12시 병원에 갔다가 그 새고 아침에 또 회사 나오고 이런 기간 거의 한 2달 하다가 그러고 다 끝나버렸어요. 창간 기념일을 이틀 앞둔 날이었다. 너무나 많은 후회가 밀려왔다. 해직 기자의 아내로 13년. 짜증 한 번, 싫은 소리 한 번 안 한 그녀를 위해 짧은 여행 한 번, 간단한 외식 한 끼 함께 해주지 못했던 것이다. 신문사 장난 특집 잘 만드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때 휴직을 안 한 게 참 후회가 돼, 지금.
그런 상당히 끔찍한 병 치료를 하면서도 여전히 참 조용하고 고통을 내색 안 하고 침착하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도. 부인의 나이 48. 그를 지탱한 삶 한 귀퉁이가 무너져 내린 것이다. 뭐 본인이야 자리를 지키고 앉았다가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만은 이제 심야에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혼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더구만요. 참 지극히 다정한 부부였습니다. 15년을 연애하고 다시 그만큼을 부부로 살다간 아내. 근술이 군대에 있을 때 아내는 브라우닝의 시귀를 적어 보냈었다. 죽어서 더 당신을 사랑하겠노라는 글이었다. 고인은 갔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힘은 여전히 우리들의 친구 권군술에게 남았습니다. 고인이 없었다면, 고인의 언제나 웃는 얼굴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겨레 신문 기자 권군술도 없었을 겁니다. 아내는 천안에 묻었다. 그보다 더 아내를 아끼는 지인들로 장례식장은 붐볐다. 하지만 권 사장은 차마 아내를 묻지 못해 통곡했다. 참 그 마음이 아픕니다. 고생만 시키고 또 아들 하나 그렇게 당그만이 놔놓고 가는데 눈이 잘 감겼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몸처럼 사랑했던 남편 그렇게 애 하나 데리고 살도록 놔두고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 장례식 때 지금 국회의원 하는 이부영 씨가 분명히 조사를 했어요. 상수에 가서. 이부영 의원이 권건술이가 다시 신문에 돌아와서 일을 하고 하는 것은 결국 고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 그냥 말없이 그리고 그냥 동조하는 그냥 미소로 그냥 옆에 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힘든 걸 버텨낸 때는 엄마 도움이 있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도 그래요. 벌써 8년. 권 사장은 지금도 어쩌다 이른 새벽 눈을 뜨는 날이면 천안을 간다. 아마 80살쯤 되면 후회할 거예요, 그죠? 아니 70, 80쯤 되면 후회할 거예요, 그죠?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도와드려야죠. 이건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 한 분씩들 가져가시고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좋은 시간 됐습니다. 그만들 일어나시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날 있으면 다시 껴주세요. 다음에 또 연락. 권군수는 마지막에 나갔다. 모임 후에 받은 봉투를 놓고 나오기 위해서였다. 말하자면 정부나 혹은 정치나 그런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편집의 최고급에 있는 책임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촌지를 전달을 하고 또 그걸 봉투를 들고 들렁들렁 오는 모습들을 상상하면은 참담한 일이지요. 한겨레 신문사는 기자윤리 규정을 처음 출범할 때부터 만들었습니다. 신문 제작과 관련해서는 절대 금품을 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창간의 감격.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한겨레 신문은 기자 촌지 근절을 이루었고 편집국장 직선제, 사장 선출제 등 언론 문화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권 사장은 편집국장, 논설주간 등을 거쳐 95년 사장에 선출됐다. 그러나 경영자의 자리, IMF 정국 속에 권 사장은 생존과 변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 중이다. 아직 안 먹었습니다. 사장 재임 초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광고 수수료를 늘리는 일이었다. 이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대기업 광고만 다른 신문만큼만 붙어줘도 정말 자신 있는데. 그게 어디 하루 이틀 일입니까? 자, 기운들 냅시다. 경영상 뭐 다 안정되고 이제는 이제 됐다. 이런 상황은 아마 앞으로도 있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요. 그래서 늘 참 지난 10년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금 IMF 상황이 와서 다시 또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는 이 한겨레 신문의 인지도 혹은 영향력 또 공정성, 정확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죠. 처음은 우리들이 여러 가지 오해를 마치 무슨 평양은 아니더라도 판문점 근처에서 내는 신문인 것처럼 우리를 비아냥거리거나 명백하게 서울에서 내는 제도권 언론 중에 하나지요. 우리의 이 장관 정신은 그대로 살려나가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처럼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꼬집어서 정부나 무슨 권력이 해코지를 하거나 광고에 방해를 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만 정상화될 거다. 그래서 우리 신문의 질에 맞는 우리 신문의 영향력에 합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시간을 좀 앞당기기 위해서 저 자신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물론 스폰서의 재계 쪽 사람들도 만나고 정부 쪽 사람들도 만나고 그건 뭐 신문사 발행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으로 뛸 때의 일. 우연한 모임에서 그는 뜻밖의 만남을 한다. 유 회장, 내 근술인데 네 알겠나? 근술이? 그래. 그냐? 잘 지냈나?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이 회장 그러고요. 둘이 있을 때는 그래야 그러죠. 실은 오랜만에 봤을 때 압수를 하면서 이 회장 내 근술인데 니 알겠나? 그랬더니 알겠다는 거예요. 삼성 이건희 회장과는
부산 사대부국 동창생. 몇십 년 만에 만난 자리에서 불쑥 건이라 부른 권 사장이었다.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건희 회장님의 반응이 어떠셨었어요? 아주 좋아하죠. 아주 좋아하죠. 아주 소탈하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친구들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 만남 이후에 좀 삼성 광고가 많이 늘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꼭 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아마 한겨레 신문에 아까 말씀드린 정상적으로 온당하게 균형 있게 평가를 하는데 도움은 됐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한겨레 신문은 현재 4대 일간지에 꼽힐 정도가 되었다. 한겨레 20일, 시내 21로 사업 영역도 확장했고 권 사장은 올해 한겨레 리빙을 창간했다. 인생을 바치기 원했던 신문사에서 경영자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녀석이 가요. IMF에도 한겨레 신문은 10명의 새내기를 맞았다. 장가 좀 보내달라든지.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들고 있어야지? 술 마십시다 그냥. 오늘 즐거운 날이기는. 예. 신입 기자들에게 선수 환영의 잔을 고운하는 권 사장. 실은 그때 이래 가졌던 무슨 그런 얘기를 좋아하는 늘 꿈꾸는 거지. 무슨 기자가 되고 싶고 뭐 더 좋은 기사를 쓰고 싶고 무슨 자유 언론 그걸 꿈꾸다가 지금 50 후반 지금도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몇 가지 꿈이 있는데 물론 한겨레 정상으로 올리는 것도 꿈이고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우리 후배들한테 몽상가가 되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꿈을 잊지 마라. 꼭 꿈을 꾸어라. 끝없이 꿈을 꾸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한겨레 신문을 위하여. 한겨레 신문을 위하여. 사장님 채통에 노래방까지 간 권 사장. 마음은 여전히 후배를 맞은 선배 기자였다. 늘 기자이길 원했던 남자. 죽은 아내를 아직도 못 잊는 남자. 권 사장의 인생이 성공시대인 이유는 자신의 꿈에 일생을 바칠 줄 아는 용기. 그 정열 때문은 아닐까. 네, 신입사원들 앞에서 열창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는 그의 오랜 소망대로 백발이 성성한 노기자로 후배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지난 15일 창간 10도를 맞았습니다. 뒤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그의 말처럼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일 겁니다. 성공의 시작은 꿈, 자신만의 목표를 만드는 것. 여러분도 한 가지씩 꿈을 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힘든 시절을 이겨나가기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다큐멘터리 성공시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